안녕하세요. 사사히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의 건강한 남자입니다. 운동을 많이 해서 몸이 근육질인 저를 남들이 보면 매우 건강한 남자로 생각할 텐데요. 저에겐 그간 담아두었던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저에게 일어난 어이없고 황당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학창 시절을 삐쩍 마른 몸으로 존재감도 없이 공부만 한 저는 대학 때부터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헬스를 하면서 식단 조절도 하고 체중도 중량하면서 몸을 키웠죠. 운동도 중독이 된다고 점점 하면 할수록 바로바로 몸에 그 결과가 나타났기에 성취감도 느꼈습니다. 그렇게 운동은 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졸업 후 취업한 회사가 외국계 기업이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밤에 출근을 하게 되면서 오전에 할 수 있는 운동을 찾다가 필라테스에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필라테스 센터에서 처음 만난 그녀는 필라테스 강사였고 저는 그녀의 오전 클래스에서 유일한 남자 회원이었죠. 별 생각 없이 참여한 첫 수업에서 자신감 있고 당당한 그녀의 모습에 첫눈에 그녀에게 반해버렸죠. 운동을 하고 나서부터는 저의 이상형은 건강한 운동하는 여자로 바뀌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내고 건강한 몸을 만든 사람들이 멋있어 보였습니다. 밤늦게 퇴근한 다음 날도 전날 회식을 해서 피곤한 날도 늦지 않게 꼬박꼬박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물론 저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한 것도 있었지만 그녀를 하루라도 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그녀가 좋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듣게 되었는데 오전반에 아줌마들 사이에서 주눅들지 않고 열심히 하는 저의 성실한 모습에 그녀도 호감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점점 선생님과 제자로 친해졌습니다. 하지만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사적으로 만나자고 하기에는 좀 힘들었어요. 어떻게 따로 만나서 친해질까 고민하다가 저는 그녀에게 마라톤에 함께 참여하자고 권유했습니다. 과거에는 마라톤이 그저 달리기를 좋아하는 중장년층의 운동이라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젊은 층에게 인기 있는 스포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풀코스보다는 큰 부담이 없는 한두 시간 이내로 들어올 수 있는 10km 마라톤이 유명 스포츠 브랜드에 의해서 자주 열리면서 젊은 층에게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운동을 좋아하는 그녀는 저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고 대회 한 달 전부터 저녁에 만나서 같이 연습을 한다는 핑계로 마라톤을 하면서 그녀와 친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운동 친구 같은 사이였습니다. 저는 그 관계에 만족하지 않고 그녀에게 이성적으로 다가가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녀와 사귀게 되었죠. 저와 그녀 둘 다 운동을 아주 좋아했기 때문에 주말이면 함께 한강변 러닝도 하고 자전거를 함께 타기도 하고 그녀를 위해 미리 찾아놓은 유명한 커피숍들을 돌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부산 광안대교를 달리는 마라톤 대회를 함께 완주한 그날 저는 결승선에 미리 플랜카드를 세워두고 그녀와 함께 통과한 후 주머니에서 꺼낸 반지로 그녀에게 청혼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정말 감동받은 표정으로 저의 프로포즈를 수락해 주었죠. 그때 같이 운동했던 친구들 모두 우리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와의 연애도 결혼도 한편의 영화 같았어요.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저희가 부부가 될 줄은 처음 그녀의 수업을 들었을 땐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저는 한국 회사로 이직을 했어요. 아무래도 신혼을 즐기기에는 한국 시간대에 맞는 생활 패턴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았거든요. 그녀 역시 필라테스 수업을 제가 일하는 시간에만 하는 것으로 바꾸었어요. 저녁 6시 이후의 수업들은 모두 뺐죠. 그때는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고 싶었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일찍 퇴근해서 그녀와 시간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정말 행복했어요. 주변에 결혼 생각이 없다는 친구들에게 저희는 결혼 전도사가 된 것처럼 꼭 결혼하라고 권유할 정도였으니까요. 함께 운동하면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친구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하고도 연애하는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신혼을 2년 정도 알콩달콩하게 보내고 나서 저희는 아이를 갖기로 했습니다. 딱히 결혼 후 아이를 빨리 가져야 한다는 생각도 없었거든요. 3년 차가 되고부터는 부모님들이 의뢰 그렇듯 양가 어머님들의 닥달에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젠 아이를 갖기로 했는데 생각처럼 쉽게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었어요. 1년을 열심히 노력했는데 좀처럼 우리 부부에게 아이는 찾아와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혼 4년 차였을 때 저희 부부는 검사를 받아보기 위해서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간 날 의사 선생님이 정말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김준수 환자님, 아무래도 무정자증이신 것 같네요. 정액에 정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를 굉장히 원하시는 부부에게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어렵지만 아이를 가지시기 어렵겠네요. 선생님은 저에게 전체 남성 중 1%밖에 존재하지 않는 무정자증이라고 하셨어요. 아직도 그때의 충격이 생생합니다. 누구보다 건강하다고 생각한 저에게 어찌 보면 남자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일 수도 있는 정자가 없다니요. 순간 저는 세상에 혼자 남겨졌다고 느껴졌고 남자로서 무력감이 들었습니다. 남들보다 월등하고 건강하다고 자만했던 저는 의사의 그 말은 단순히 아이를 가지기 힘들다는 뜻을 넘어서 넌 인생의 패배자다 라고 말하는 듯 들렸습니다. 무정자증에도 종류가 2가지로 나뉘는데 우선 조금 더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통해 아이를 가질 수도 있으니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선생님께서는 놀란 저희 부부에게 정밀검진을 해보자고 하셨어요. 정밀검진 결과 다행히도 저는 완전한 불임은 아니었어요. 무정자증에는 고안에 문제가 있어서 정자 형성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 비폐쇄성 무정자증과 정자가 생성은 되지만 정자의 배출 통로가 막힌 폐쇄성 무정자증으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저는 후자에 속한다고 말씀해 주셨고 이 경우는 막힌 부분을 뚫어주거나 따로 정자를 추출해서 임신 시도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을 나오면서 전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다행이야. 내가 무정자증이긴 해도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은 있는 거잖아. 조용히 해. 누가 듣겠어. 당신이 무정자증이라는 거 여기저기 소문내고 다닐 셈이야? 하지만 작은 희망의 줄이라도 잡고 싶었던 저와는 달리 아내는 별로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저에게 창피하게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화를 냈어요. 아내는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것보다 자기 남편이 무정자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것 자체를 더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는 폐쇄성 무정자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전날부터 물도 마시지 말고 금식 상태로 병원에 갔습니다. 보호자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아내가 수업을 빼고 함께 갔는데 아내의 표정은 아침부터 똥 씹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수술로도 저는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았어요. 그 후 아내와의 관계는 더 멀어져만 갔고 행복할 줄만 알았던 부부관계도 점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전 그저 남들처럼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저 드라마 속에서나 등장하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되다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에 하루하루가 힘겨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무정자증을 진단받은 뒤로 아내가 조금 변한 것 같다고 느끼고 있던 저는 괜히 밖에 나가서 외식하자고 말도 해보고 예전에 사귈 때 데이트했던 추억의 장소를 가자고 했었죠. 하지만 아내는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생각을 고쳐먹고 아내에게 이렇게 된 거 입양을 하면 어떠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제안은 제가 꺼낼 이야기가 아니라 아내가 먼저 꺼냈어야 할 이야기였는지 아내는 수긍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아내와의 차가운 기운이 지속되던 어느 날 하루는 제가 아내와 오붓한 분위기를 내려고 노력했는데 아내가 뜻밖의 말을 하더군요. 더 이상 당신이 남자같이 않게 느껴져. 뭐?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키 크고 몸만 좋으면 뭐해? 남자 구실을 못하는데? 정자 나오는 통로 뚫어주는 수술도 실패했잖아. 애도 제대로 못 가지는데 네가 무슨 남자라고 그러는 거야? 병원에서 제가 무정자증이라 했을 때보다 아내의 말 한마디에 더 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항상 자기 커리어를 높이며 승승장구했던 아내에겐 자신의 남편이 무정자증이라는 걸 인정하기 싫어하는 눈치였습니다. 아내의 말에 저도 너무 화가 나서 한 소리 하고 싶었지만 저까지 이성을 잃으면 큰 싸움이 될 것 같아서 그날 저는 꾹 참았습니다. 수술이 실패한 이후 의사 선생님은 저희 부부에게 시험관 수술을 추천해 주셨어요. 제 고안에서 정자가 생성되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채취해서 시험관 시술을 할 수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힘들긴 하겠지만 주위 사람들이나 부모님들에게도 비밀로 하기로 하고 시험관 시술을 위한 병원에 다니며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한 끝에 1년 만에 아내가 임신에 성공했어요. 전 마치 이 세상 전부를 얻은 것만큼 행복했습니다. 두 줄이 나온 임신 테스터기를 들고 있는 아내의 두 손을 꼭 잡고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그동안의 힘든 시간들이 떠올랐는지 아내는 희비가 엇갈리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그날 이후 저는 아내가 먹고 싶다는 건 무엇이든 매일 사다 주었고 그냥 편히 쉬라고 하고 제가 집안일도 다 했습니다. 정말 어렵게 얻은 아이가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아내의 출산일이 되었고 아내는 무사히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저희 부부 못지않게 아이를 기다리셨던 집안 어른들은 저보다도 더 기뻐하셨고 아이를 예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이름이 중요하다면서 유명한 철학관에서 비싼 돈을 주고 아이 이름을 서준이라고 지어오시기까지 했죠. 집안에 아이가 생기자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온 듯 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오면 아내와 아이가 있었고 아이의 웃는 얼굴을 자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피로가 싹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아내는 출산 한 달 뒤부터 돌봄 아주머니를 고용하고는 다시 몸을 만들기 위해 센터로 나갔습니다. 시험관 시도와 임신 출산을 통해서 망가지고 불어난 몸 상태를 보는 걸 누구보다 힘들어 했었죠. 아내는 필사적으로 몸매 관리를 해 한 달 만에 출산 전의 몸 상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점점 커갈수록 왠지 아이를 보면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10개월이 된 서준이는 저의 어릴 적 모습 하나도 닮지 않았고 심지어 엄마와도 닮지 않아 보였습니다. 저의 어릴 적 모습을 기억하는 부모님도 아이가 누굴 닮은 거냐고 물으실 정도였죠. 혹시 아내가 크면서 얼굴이 많이 변했나 싶어 처갓댁에 가서 아내의 어렸을 적 사진들을 다 뒤져보았지만 어렸을 때의 모습도 하나도 닮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게 되었고 저는 아내를 살짝 떠보았죠. 애가 크면서 엄마 아빠 얼굴이 보이기 시작한다는데 서준이는 우리 둘을 하나도 안 닮은 것 같아. 당신이 보기에도 그렇지 않아? 무슨 말이야. 당신이랑 똑 닮았는데. 봐봐. 입꼬리랑 콧망울. 당신이랑 닮았잖아. 내가 보기엔 전혀 안 닮았어. 오죽했으면 어머니가 어디서 씨도둑해온 거 아니냐고 하겠어? 무슨 말이 그래. 애가 듣잖아. 자기 자식 앞에서 그게 할 소리야? 그런데 갑자기 아내는 언성을 높이면서 저한테 화를 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더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저는 아내 몰래 친자 확인을 위해 아이와 저의 머리카락을 떼어 유전자 검사를 받았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정말 초조했어요. 전 매일 밤 자면서 저의 착각이기를 바랬죠. 그리고 결과가 나왔다는 문자를 받고 결과지를 가지러 갔습니다. 그런데 제 손에 받아든 결과지에는 친자식으로 볼 수 없다 라고 나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내를 믿었습니다. 혹시라도 병원의 실수로 아이가 바뀌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병원을 찾아가 확인해 보려고 했죠. 그래서 그날 밤 아내에게 가서 결과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아이가 너무나도 안 닮고 당신도 안 닮아서 내가 유전자 검사를 해보았거든? 근데 내 자식이 아니래.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나 몰래 유전자 검사를 했다고? 전에 나보고 다른 남자애냐고 물어보더니 그게 정말 진심이었어? 이 애는 내 아이 맞아. 당신을 의심하는 게 아니야. 혹시 병원에서 아이가 바뀌었을 수도 있잖아. 우선 같이 산부인과에 가서 확인해보자. 제가 아내에게 계속 산부인과에 가보자고
이야기를 했더니 결국 궁지에 몰린 아내는 체념한 듯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놀랍게도 아내는 시험관 시술 기간 동안에 센터에서 만난 남자와 임신을 목적으로 외도를 했던 겁니다. 전 아내의 그 말에 하늘이 내려앉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아이가 갖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어떻게 저 몰래 그럴 수 있냐고 화를 냈어요. 그 남자 서울대 출신이야. 당신보다 좋은 유전자라고. 당신도 당신 부모님도 서준이 얼마나 이뻐했어? 어? 그냥 당신만 눈 감아주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어. 급기야 아내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짓거리더라고요. 뭐? 눈을 감아줘? 당신 제정신이야? 부모님은 당연히 내 핏줄인 줄 알고 예뻐하시는 거잖아. 다른 놈 자식이면 그렇게 예뻐했겠어? 그리고 내가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았으면 평생 정말 내 자식인 줄 알고 키웠을 것 아니야? 저는 아내의 어이없는 태도에 화가 나서 결혼 이후 처음으로 아내에게 큰 소리를 쳤어요. 제가 화를 내는 모습을 처음 본 아내는 처음엔 살짝 놀라는가 싶더니 이내 태도를 180도 바꾸었습니다. 내가 그 남자를 사랑해서 외도를 한 게 아니야. 사랑하는 건 당신인데 당신이 아이를 가질 수 없으니까 내가 얼마나 완벽한 가정을 만들고 싶었는지 자기도 알잖아. 내가 얼마나 아이를 가지고 싶었는지 당신이 가장 잘 알잖아. 난 정말 아이를 가지려고 관계를 한 것뿐이야. 예전처럼 화내고 소리치는 걸로 이 상황을 넘어갈 수 없다고 판단해서인지 불쌍한 척을 하면서 저한테 용서를 구했습니다. 정말 당장에 이혼 서류를 들이밀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자신이 한 행동이 뭐가 잘못되었는지 모르는 아내를 보자 이렇게 둘이 백날 이야기해도 아내는 알아듣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한 만큼 아내에게도 복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우선 그날은 아내를 이해해 주는 것처럼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저에게 말한 것들을 토대로 아내의 상간남이자 서준이의 친아빠를 찾아냈죠. 두 사람에게 어떻게 복수를 할지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2달 후 예정된 아이의 돌잔치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들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알려주기로 계획을 세웠죠. 평생 한 번뿐인 돌잔치야. 서준이가 비록 내 아이는 아니지만 나 정말 내 아이처럼 사랑해주면서 키우려고. 내가 마음으로 낳은 내 아이인 만큼 돌잔치는 크게 했으면 좋겠어. 사람들 사랑을 듬뿍 받아야 아이가 건강하게 잘 큰대. 당신 친구들이랑 회사 사람들도 다 부르자. 아내는 아이의 돌잔치를 좋은 곳에서 성대하게 하는 것에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친자식처럼 키우겠다는 말에 아내는 모든 게 잘 돌아가고 있다고 느끼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돌잔치가 가까워질 때쯤 전 아이의 친아빠에게 찾아갔습니다. 실제로 만나보니 정말 서준이와 똑 닮은 남자더라고요. 전 그 사람에게 아이의 존재에 대해서 알렸습니다. 처음에 그 남자는 자신의 아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했어요. 하지만 제가 사진을 들이밀자 자신을 닮은 아이를 보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믿기 힘들면 우선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고 제안했고 그 자리에서 그 남자는 머리카락 몇 개를 뽑아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상간남에게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말을 하고 돌잔치가 열리는 곳으로 오라고 말을 해두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계획한 복수는 착착 잘 진행되어 갔죠. 그리고 돌잔치 날이 되었고 정말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상간남도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홀에 사람들이 대부분 모였을 때 돌잔치 행사가 시작되었고 불이 꺼진 홀에 대형 화면이 켜지자 사람들의 시선은 화면을 향했습니다. 저는 서준이의 사진과 상간남의 사진을 커다란 스크린에 동시에 띄웠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저는 마이크를 켰습니다. 제 아이인데 저는 하나도 안 닮고 이분이랑 참 많이 닮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러자 옆에 서 있던 아내가 제 손에서 마이크를 뺏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전 그런 아내의 팔을 뿌리치고 말을 이어갔죠. 왜냐면 이 아이는 제 핏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 스크린에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띄웠고 이미 과학적으로 누가 진짜 부모인지 확인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사람들은 순식간에 여기저기서 웅성거렸어요. 그날 돌잔치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서준이를 안고 한복을 입은 채 홀을 떠났고 그 뒤를 상간남이 뒤따라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미리 조사해둔 변호사와 함께 아내와 상간남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당연히 재판은 제가 승소했고 혼인 파탄의 전적인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고 이혼 소송에서도 위조를 받고 이혼하였습니다. 처음 아내를 만났을 때는 아내가 이렇게 변할지 몰랐습니다. 아무래도 운동도 일도 가정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고 싶었던 아내의 탐욕이 급기야 그녀의 이성적 사고를 망가뜨리고 이런 해괴망측한 일을 저지르게 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뻐꾸기가 남의 둥지에 알을 낳으면 본래 둥지의 주인 새는 그게 뻐꾸기 알인지 모르고 품어 부화도 시켜주고 그럼 그 새끼 뻐꾸기는 본래 둥지 주인의 알들을 바깥으로 밀어내서 떨어뜨려 버립니다. 주인 새는 그것도 모르고 뻐꾸기의 새끼를 열심히 키워주죠. 하마터면 저도 뻐꾸기에게 속아 남의 새끼를 키운 새와 같이 될 뻔했습니다. 그 일이 지나고 어느새 8년이 지났습니다. 그 후 저는 한동안 이성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저에게도 충격적인 이혼 후 쉽게 다른 사람을 만나기 어려웠으니까요. 그때 저를 회복시켜준 것은 음악이었습니다. 운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었지만 그 일 이후로 운동하는 여자를 만날 용기가 없었던 저는 음악 심리 치료를 받고 나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좋아하는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녀와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녀에게 저의 상태에 대해서, 저의 이혼에 대해서 모두 말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저의 모든 것을 이해해 주었고 감싸 안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아내와 열심히 노력한 끝에 저는 진짜 아빠가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